자, 이번 강의는 콘덴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사는요, PCB 표기명이 C로 되어 있습니다. C. 컨덴사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C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C로. 그래서 콘덴사는 종류가 많죠. 이렇게 전해 콘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콘덴사도 있고, 이 필링 콘덴사도 있고, 마일라 콘덴사도 있고, 세라믹 콘덴사도 있고, 이렇게 여기다 치 콘덴사가 있고, 탄탈 콘덴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이 전해 콘덴사 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립스보드 그쪽에 보면 요런 이제 그 필링 콘덴서라든가 또 마일라 콘덴서 그런 걸 쓰고요. 또 우리 그 인버터에 보면은 C샤벨 커넥터 바 앞단에 이 밸러스트 캐피시터라 그래가지고 요 전리 흐름을 제어하는 요 그 저 세라믹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뭐죠? 요 치 콘덴서, 그죠? AD 보드나 아니면 이런 데 많이 쓰죠. 또 패널 보드 쪽에 많이 쓰죠. 요 탄탈 콘덴서는 노트북에 많이 씁니다. 노트북에. 이게 굉장히 열 특성이라든가 고주파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이 탄탈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콘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콘덴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교류율에서 XC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그죠? 그 값을 갖고 있어요.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공식이 2파이 F C분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주파수에 반비를 하는 거죠. 주파수에.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면 저항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류는 통과 못하고 교류를 통과시킨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그 칩 컨덴서는 뭐 MLCC라고 해가지고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풀네임으로 쓰죠. 근데 이것도 분량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체할 때는 뭐 양부 판별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하죠. 콘덴서는 이 우리가 또 이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RLC 저항 R, 그죠? C 콘덴서, L 저항 콘덴서 코일, 그죠? RLC 그 다음에 우리가 능동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패시턴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이거는 뭐냐면 전기를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냐 이 척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다가 캐패시턴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어떤 품질을 보면 이 탄탈이라는 게 제일 우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캔 콘덴서 내지는 보통 뭐 솔리드 콘덴서를 얘기합니다. 솔리드 콘덴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전해 콘덴서. 얘가 좀 품질이 제일 안 좋죠. 하지만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브랜드에 따라서 단시간용이 있고 장시간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 수리맨들이나 아니면 메이커 쓰는 것은 전해 콘덴서를 단시간을 쓴다 이거죠. 단시간.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지금 뭐 다 100%는 아니고요.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단시간용보다는 제코홀 들어오는 것이 적죠. 그리고 항상 늘상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콘덴서는 가격이 높은 그런 소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 브랜드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써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콘덴서의 표기 의미,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콘덴서는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전해 콘덴서는 이 네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가지를. 즉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22 마이크로라고 돼 있죠. 이 정전 용량은 뭐냐면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죠? 22 마이크로라는 것은 2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죠?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내압이라는 건 뭐냐? 400볼트라고 돼 있죠. 그죠? 내압이라는 건 뭐냐면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400볼트가. 여기다 500볼트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내압이라는 게 있고 이 내열압이라는 게 있어요. 내열압. 여기 105도씨라고 되어 있네요. 105도씨는 뭐냐면 콘덴서가 사용 가능한 최대 주변 온도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열이 많이 발생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근데 그 쿨링 시스템이 써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안에 전액이 끓어서 얘가 폭발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105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전해액이 끓어요. 끓다 보면은 그 증발 가스가 생깁니다. 당연히 폭발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폭발은 위험한, 이 전해액이라는 건 독극물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전해 콘덴서는 여기다가 방폭변이를 해서 10자라든가 K자라든가 Y자의 어떤 그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예, 쪽 갈라지게끔. 이게 막혀있다 폭발하다면 그 전액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열압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콘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어요. 85도씨 제품이고 105도씨 제품이 있는데, 뭐 일부 수리맨들은 원가를 줄인다 85도씨를 쓰는데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105도씨짜리를 표준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액 콘덴서는 극성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띠가 있죠. 여기 보면 친절하게도 마이너스 달이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표시가 돼 있죠. 표시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콘덴서가, 전액 콘덴서. 그러면 콘덴서가 보통 공장, 제조 공장에서 만들 때, 제조 라인에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표기가 없다면 하나는 짧고 하나 다리가 길어요. 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요. 다 이렇게 띠가 요 겉을 감싼, 그지? 감싼 그 귀퉁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콘덴서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항상 정삽을 해야 된다. 플러스, 이렇게 만약에 피식 위판에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고 마이너스, 어떤 건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지. 이걸 역삽, 그죠? 플러스엔 마이너스 꽂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꼽는다 그러면은 터져버리겠죠. 얘도, 그죠? 역삽을 하지 마라. 항상 정삽. 항상 이 교체할 때는 꽂고 나서 땜질하기, 솔더링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급하다고 하다가 립스오드 전을 꽂으니까 뭐가 연기가 휙 나면서 터져버리더라고. 보니까 하나를 역삽을 했더라고요. 그죠? 역삽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콘덴서는 자 22 마이크로 페롯이야. 근데 이게 없어. 자기가 혼자 설계자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되죠. 이 사람은 만약 22 마이크로 꽂았다면은 그 전자 회로가 이걸 꽂았더니 아주 에이징을 걸었더니 많이 견디고 잘 하더라. 그래서 이걸 쓴 거란 말이야. 이걸 무시하고 여기다가 50 마이크로를 썼다?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교체할 때 우리는 기존 제품을 갖고 수리하는 사람이지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꽂았다 그러면 똑같은 용량을 꽂아야 된다 얘기죠. 그죠?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압.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 뭐 22 마이크로 16볼트인데 요거 내압이 조금 높은 건 관계없어요. 뭐, 그죠? 관계없다고. 근데 이걸 22 마이크로인데, 16볼트가 없어. 그죠? 해서 뭐, 6.3볼트짜리 썼다. 어떻게 돼?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될 것들을 제가 얘기해 준 거고, 이 콘덴서는 왜 150도를 쓰라 그러면, 온도가 자꾸 높아가면, 안에서 이 드라이업 현상이라 갖고, 전액이 말을, 얘가 아무리 진공 밀폐를 해놨다 그러지만은, 이게 안에는 그, 전액이 마르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드라이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드라이업 현상이 생기면 용량 감퇴가 돼요. 22 마이크로가 한 1년 지나면 20 마이크로, 3년 지나면 한 15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 전액이 마름으로써 오는 그런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겉은 멀쩡해요. 아주 깨끗해. 근데 우리 측정기를 재보면 22 마이크로가 10 마이크로가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우리 립스보드의 1차 측에 1차 정리해보면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대전압 콘덴서로 충전이 됩니다. 근데 대전압 콘덴서 재면은 310V가 나와야 되는데 왜 310V가 나오냐는 얘기해줬죠. 220V가 실효치란 말이죠. 교류는 최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20V 곱하기 루트 1을 하니까 그죠? 220 곱하기 1.414를 하니까 311V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재니까 얘가 90V밖에 안 나와. 이거 뭐지? 이 콘덴서 용량 감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콘덴서를 뽑아서 재면 용량 감퇴가 무지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수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도 겪으시게 될 겁니다. 이 대전압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용량 감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가 애를 참 먹는 부분이 이제 이 치 콘덴서예요. 치 콘덴서는 뭐냐면요. 이 아예 표기명 자체가 없어요. 치 콘덴서는 MLCC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멀티 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즉 세라믹 콘덴서를 이 적층을 했다. 적층을. 이 표기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애를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표기명이 없어요. 아까 말한 소신호 TR이나 스위칭, 듀얼 스위칭 다이도 같은 건 표기명이 있어서 SMD 코드북을 들춰보면 되는데 얘는 없단 말이죠. 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테스터로 측정을 하는데 이런 조그만 걸 테스터하고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좀 스마트 트위저 저가는 잘 안 되고 약간 고가는 되는데 애를 먹죠.
이 치콘덴서가 이 쇼트가 많이 됩니다. 쇼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저항 모드로 됐을 때 0.0 뭐 2 뭐 이렇게 나온다면 쇼트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런 증상이 많냐면 모니터의 패널 보드 쪽에 보면 이 칩 콘덴서가 많이 달려 있어요. 칩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주로 VCC와 그죠? VCC와 그라운드에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 노이즈를 갖다 얘가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근데 얘는 마킹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런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콘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정전 용량과 내압이죠.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인데 자 크기가 요만한 건데 여기서 요만한 걸 썼다 그러면 뭡니까? 용량도 떨어지면 내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달면 터져버리겠죠. 뭐 터진다는 것보다 전소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콘덴서 사이즈를 따질 때는 이제 3216 그러면 요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게 나가 쇼트가 됐다. 그럼 사실 칩 콘덴서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패보드에서 뛰는데 이 크기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요거죠. 크기가 용량을 곱하기 내압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대중이 눈이 좀 좋으신 분은 대충 눈이 좀 약간 어두우시고 하는 분은 측정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측정기로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재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즈를 재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줄자도 아니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측정해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용량 감퇴라든가 아니면 쇼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얘도 콘덴서잖아요. 안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량 감퇴가 당연히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 쇼트가 됐을 때 그죠?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은 이렇게 뭐 고가의 장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하나 장만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만약에 요걸 주문을 한다 콘덴서를 그러게 이게 직경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콘덴서도 보면 이 길이하고 직경이 틀리잖아요. 짧은 거 쓰는 게 높은 거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루 재는 것도 좀 어렵고 요 버니어 캘리퍼스에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여기 눈금을. 그죠? 그 다음에 뭐 직경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이 직경을 재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치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재면 되겠죠. 근데 요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요게 액정이 달려갖고 우리가 그 LCD 그 멀티메타처럼 액정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 근데 제가 가능한 요 액정 없는 걸로 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가 제품들은 그게 액정 나오는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건 눈금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액정 달린 거는 보통 고가 제품들 그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쓴 사람들이 영 맞질 않는다.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동으로 된 걸 샀거든요. 쓰는 건 불편하죠? 전혀 안 씁니다. 이거. 에? 그러니까 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 특히 전액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 칩 콘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주문할 때 또 내가 교체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요건 이제 칩 콘덴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요 칩 콘덴서는 우리 특히 이제 패널보드 쪽에서 쇼트되는 현상들이 많이 난다. 자, 콘덴서에서 참 제일 에러를 먹는 게 뭐냐면요. 이 콘덴서 겉에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용량 감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어떤 그 제품을 이렇게 OC로 측정해 보면은 이런 리플 성분이 나옵니다. 요건 직류 성분이에요. 요거 직류 성분. 간혹에 튀어나오는 요런 분이 있어요. 리플. 그죠? 요런 분이. 요게 바로 뭐냐면 교류 성분 속에 포함된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자 소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소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 오동작을 일으키겠죠. 이 전자 소자들은 완전한 직류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직류를 받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립스보드 쪽에 1차 측에 스위칭봉을 해온 PWM 쓰는데 PWM의 VCR 공급하기위해서 항상 제너 다이오드를 거친다.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부하와 온도에 관계없이 그죠?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키는 정전압 회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V가 들어오던 이게 10V 제너라 그러면 50V가 들어오던 항상 10V를 갖다가 이 소자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안정적인 동작을 한다. 그거죠. 그렇게 굉장히 이 직류를 소자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리플이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오시로스코프로 쟀을 때 나오는데 용량이 작은 콘덴서는 리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캐패시터 메타나 아니면 당인 형태로 해서 용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오시로스코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있는데 디지털은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굉장히 깔끔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는 굉장히 이거 골아서 아는데 이 디지털은 이게 거칠어. 그래서 이게 리플이 조금 나오는 건가 도대체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뭐 리플 측정하는 것보다는 캐패시턴스 메타나 이런 걸 재가지고 용량 감퇴가 됐다, 균형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전자제품들이 3년 이상 되면은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용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갈아버려라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게 뭐 우리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거기 스트레스 받느니 뭐 콘덴서라는 그런 소자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갈아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게 리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조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리플이 많이 나오잖아요. 앰프 같은 데서는 저 교류기 때문에 교류는 이 우웅하는 험이 납니다. 험 소리가 난다고요. 아주 짜증나죠? 그죠? 자, 콘덴서도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데이터 시트가. 근데 뭐 이런 데이터 시트를 갖고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콘덴서도 데이터 시트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죠? 참조를 하시고요. 자, 페라이트 비드. 페라이트 비드는 표기명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FB죠. FB. 잘못됐습니다. 이거. 자, 표기명이 FB나 B로 돼 있어요. 이게 페라이트 비드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FB 또는 내지는 B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비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이오드로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다이오드는 여기 띠가 있잖아요. 띠가. 근데 얘는 없어요. 형태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아져 있는 게 있고 꼭 그 실리콘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 칩 형태를 띠고 있는 페라이트 비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가 제품들은 이런 걸 좀 쓰는데 저가 제품들은 보통 우리 2차 측에 우리 지금 리스보드 2차 측 보면 이 비드가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1차 측도 있고 2차 측도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런 형태를. 이 비드가 뭐냐면요. 비드가 쉽게 얘기해서 코일에 코일. 자, 등가 회로를 그린다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일에 이렇게 코일이죠. 코일에 이 페라이트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감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고주파 노이즈를 갖다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 직류를 갖다가 통과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 비드라는 걸 쓰는 겁니다. 우리 또 많이 보잖아요. 모니터 케이블, RGB 케이블이라든가 DVI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이게 RGB 케이블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선이 이렇게 뭐 큰 게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가지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도 비드예요. 비드. 여기 노이즈를 얘가 차단해 준단 말이죠. 이 비드가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맨 처음에 뭔가 하고 이걸 갖다 막 망치로 두들겨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비드 코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XL이라는 값을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인데, 얘는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2πFL이라는, 그죠? FL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은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F는 주파수죠.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이 코일 저항은 굉장히 높아지더라. 즉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는 게 교류죠. 교류가 들어오면 얘는 통하지는 못해요. 그죠? 자, 주파수가 낮은 직류 성분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제 비례하니까 얘는 엄격하게 저항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직류는 통과를 하더라. 그래서 교류는 통과를 못 시키고, 즉 고주파성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직류만을 통과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드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노이즈를 한 번 더 차단해 준다는 역할을 이 페라이트 비드가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XL이라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그죠? 그 성질 때문에 이 코일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뭐 코일이 역할이 많아요. 코일의 역할이 이 전기 회로에서는 그죠? 전자 회로에서는 특히 이제 그 정류 SMPS 회로 이런 데서는 쓰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 자, RGB 포트 핀맵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모니터하고 그 AD 보드 쪽하고 우리가 PC의 데스크탑하고 케이블 연결했을 때 뭐로 서로 주고받는다 그랬죠? DDC 프로토콜에서 EDID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걔를 받아서 즉 모니터 EEPROM에 저장되어 있는 EDID 정보를 DDC 프로토콜에 받아서 그래픽 카드가 걔를 분석을 해서 모니터에 저장된 최대 해상도를 그죠? 자동 구현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보면 여기 1번이에요. 1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단자가 그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2번이 녹색, 3번이 블루색이 들어오는 거죠. RGB.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죠? 받는 거죠, 거기서. 근데 여기 보면 뭐 DDC 클럭, DDC 데이터 서로 간에 DDC 프로토콜에 의해서 AD 보드, 즉 모니터하고 이 데스크탑 PC하고 그죠? 서로 전송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클락을 실어서 DDC 프로토콜 보내게 되면 왔다 갔다 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AD 보드 쪽, 그 PC 쪽에서 모니터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런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파형을 나중에 측정할 거예요. 그럼 측정했을 때 이게 신호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RGB 포트에 대한 이 P맵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뭐 애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DVI 포트도 핀맵이 있어요. 그죠? 핀맵이 디지털 신호가 즉 TMDS라는 프로토콜에서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죠? 클락 데이터도 있을 거고 DDC 데이터도 있을 거고 다 있죠. 여기도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해서 나중에 한번 측정을 해볼 겁니다. 자, LVDS 핀맵 우리가 제일 뭐 알아야 될 게 여기서 그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옛날에는 20핀을 썼었어요. 20핀을 지금 뭐냐면 30핀 케이블을 주로 많이 쓰죠. 30핀 케이블 중에서 28, 29, 30번 요게 VCC예요. 이 VCC가 뭐라고 얘기했죠? 패널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VCC 전압입니다. 이게. 근데 케이블이 이렇게 가운데 두 개 끝에 우측 뭐에 보면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빠져있는 부분 이쪽이 VCC 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LVDS 케이블의 핀맵을 알아야 될 것은 이 VCC 단자가 중요하죠. VCC가. 근데 이제 VCC가 간혹 보면은 이게 28, 29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VCC가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그 케이블이 색깔로 구분된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빨간 걸로 이렇게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보드에 전원을 꽂고 잘 모른다 그러면 테스트하기 DC 모드로 놓고 재봐야 돼요. 일단은 보통 이쪽에 있는 게 많으니까 28, 29, 30번을 쟀을 때 5V가 나온다. 여기가 VCC예요. 됐는데 안 나와. 그럼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여기를 찍었을 때 나온다. 여기가 VCC야.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이쪽이 VCC인데 그죠? 이쪽이 VCC인데 여기는 VCC 이쪽 꽂았다 그러면 뭐예요? 타이밍 컨트롤 나가든가 어떤 그 승합회로 쪽에 뭐 DC가 나간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핀 번호는 뭐 1번부터 여기 27번, 20 몇 번까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이거는 뭐냐면 스케일러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PC로 받은 영상 신호를 스케일러가 LVDS 신호를 바꿔서 여기 이제 꽂으면은 이 T콘으로 전달한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 신호가 나온다고요. 파형을 찍으면 오시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으면 이 파형도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파형을 보고 신호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VCC 잔압이 좀 중요하죠. VCC 잔압이 공급 안 되면 패널이 동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28, 29, 30분 VCC도 하고 돼 있죠. 나머지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LVDS 커넥터 쪽을 보면, 이건 이제 패널 쪽이죠, 패널. 패널 쪽에 보면, 보통 여기가, 그죠? 우측 3개, 여기가 VCC란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좀 2가 빠진 부분이 28, 29, 30번이 VCC라고 했는데, 2가 안 빠진 이런 케이블도 많아요, 케이블이. 그래서, 요 케이블 갖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여기 친절하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전원선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고생을 안 하려면, 그죠? 요 마킹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어떤 그 표시 마커 펜으로 표시해 놓으면, 그죠? 이쪽 방향 위 방향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니까 꽂으면 되겠죠. 그런 것도 수리의 요령인데, 이걸 잘 몰라. 그럼 잘못하면 이게 패널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AD보드 전원을 걸어 놓고 여기 측정해 보는 거죠. 전압을. 여기 나온다로 여기가 VC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표시해 놨는데 이걸 표시를 안 해놨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죠? 이쪽 방향이 모르잖아요. 그럼 요 패널 쪽에 나사를 커버를 뜯으면은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요 휴즈가 하나 있는데 F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F1에 연결되어 있는 요 단자가 VCC 단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원 패턴이 VCC 단자에 있는 동판들이 좀 이 패턴이 굵어요. 그라운드하고는 굵습니다. 딱 보면 알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데이터 시트를 이 패널 쪽에 있잖아요. 패널에 보면 이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 패널명이 있다고. 패널명으로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얘가 28, 29번이 VCC다. 5V가 공급되는 VCC 라인입니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개봉을 하거나, 그죠? 개봉을 해서 휴즈가 있는 쪽을 확인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액정 패널에 보면 이 분명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패널 넘버가 붙어 있어요. 패널 넘버로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서 이렇게 몇 번 단자가 VCC인지. 항상 핀 배열은 이 좌측이 1번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쭉 나가요. 여기서부터 1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8, 29번이 이 VCC라는 걸 알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무슨 LVDS 방식이니 TMDS 방식이니 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용어는 뭐냐면, LVDS, TMDS 방식은 뭐냐면, 자, 이 배사라는 기구에서 제정을 한 거예요. 배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PC를 비롯한 영상기기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구. 여기서 뭐 HDMI 규격이니 USB 규격이니 뭐 RGB 규격이니 뭐 DVI 규격이니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배사에서 정한 거예요. 즉 LVDS는 뭐냐면은 우리가 AD보드와 패널 간에 우리가 어떤 그 영상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또 AD보드와 그 데스크탑 PC에 그래픽카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송의 그 신호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LVDS는 뭐냐면은 그 AD보드와 패널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신호 형태를 LVD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TMDS는 뭐냐면 PC 데스크탑의 그래픽 카드로부터 AD보드에, 그죠? DVI 포트 있죠? 거기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신호 형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TMDS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VDS는 뭐 용어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보면 이게 로우 볼테이지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는 그런 약자인데, 이게 이제 배사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TMDS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애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 보니까, 이 LVDS 방식을 써보니까 이 구리선으로 저전압의 신호를 굉장히 고속으로 전송해 주더라. 그리고 노이즈 특성이라든가 굉장히 전송 속도가 빠르더라. 그래서 이제 이 LVDS 방식을 채택을 한 거라는 얘기죠. 막 아무거나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모니터가 동작을 하고 신호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더라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사해서 정한 거죠. 또 이제 PC하고 이 AD보드 간의 전송 방식을 TMDS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TMDS는 이제 이런 거죠. DVI나 HDMI 디지털 그 데이터죠. 그거를 디지털 전송 프로토의 디지털 데이터에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TMDS라고 그런다. 그죠? 정기적 신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규정을 정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이제 LVDS 케이블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제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이 있고, FFC, 즉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 갖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요 케이블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몇 번 꺾으면 이게 꺾어져 버리고, 이 동판이 여기 있죠. 요거 패턴이 이게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좀 아이 다루듯이 좀 조심스럽게 좀 빼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LVDS 케이블 같은 경우는 걸쇠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 양쪽이 부러져 버려요. 그죠? 부러지면은 접촉 불량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LVDS 케이블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불량이다 케이블 그러면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VDS 케이블을 좀 종류별로 좀 많이 좀 갖고 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좀 적정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케이블이 많죠. 네. 양쪽이 잘못하는데 이 걸쇠들이 있는데 걸쇠가 부러지면은 양쪽이 이게 이 뭐랄까 이 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핀이 또 불량이 나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것들은 좀 갖고 있다. 네. 요 LVDS하고 TMDS는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그죠? 자, AD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에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아시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